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후보와의 회동으로 선대위 갈등을 봉합하고 지난주 윤 후보와 회동했었죠. 이준석 대표가 잠시 뒤 뉴스큐에 출연합니다. 선대위 출범 일주일 이준석 대표의 평가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마련된 N번방 방지법, 지난 10일에 시행됐지만 사전 검열 주장이 나오면서 재개정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 소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정치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대구 경북 순회 마지막 일정으로 성주와 포항을 찾으면서 바닥 민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잠시 뒤 오세훈 서울시장과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서 주택정책 구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혜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오전에 경북 성주를 찾았었는데요. 달걀에 맞을 뻔한 일이 있었다고요? 네, 성주 특산물인 참외 모종 심기 체험에 나선 자리였습니다. 농장으로 들어가던 중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남성이 던진 달걀에 맞을 뻔한 겁니다. 이 남성은 민주당 정권과 이 후보가 예전에 사드를 빼준다고 했는데 안 빼줬다며 달걀 2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후보 측은 주민 입장에서 설명하는 차원인 만큼 처벌받지 않도록 경찰에 선처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국민 반상회를 열고 자신의 주요 정책인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부각했습니다. 혼용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돈 빌려주는 것만 주로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시간 지나면 다 파산하게 생겼습니다. 매출 지원을 해줘야 경제가 바닥 경제가 산다. 이어 이 후보는 포항으로 발걸음했습니다. 이동하는 길에는 독도 경비대와 영상통화를 하며 독도 수호 의지를 강조했고요. 이 포항에서는 동해안 최대 상설시장인 죽도시장을 방문해 지역 민생을 살폈습니다. 또 조금 전에는 3박 4일 순회 마지막 일정으로 포항공대를 찾아 이 포스코 창업자인 고 박태준 명예회장 10주기 추모제에 참석했는데요. 일정을 마친 뒤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순회에 대한 소회도 밝힐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대구 경북 순회에서 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씨의 경제 성과를 언급하는 등 이 중도 외연 확장과 이 보수층 표심 끌어안기에 나섰다는 평가인데요. 하지만 당장 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며 전두환 비석을 밟았던 이 후보라며 이 국민 바보 취급이다, 희대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북 재건축 현장을 찾았다고요? 네, 서울 미아동에 있는 주택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 달래기 행보인데요.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기 위해 시장에 상당한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동산 매각에 장애가 될 만한 세제를 개선해 기존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밝혔는데요. 똑같이 공급 확대를 내세운 이재명 후보와는 어떻게 차별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실책부터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이 공급을 틀어준 것이 그게 어떤 그 시대착오적인 그 이념에 의한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시장의 그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네. 이 앞서 윤 후보는 국회에서 중앙선대위 장애인본부의 전국 릴레이 정책 투어 출정식에도 참석했습니다. 맞춤형 복지를 강조하면서 책상이 아닌 현장에 뛰어들어 정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고요. SNS를 통해서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부 비판도 내놨습니다. 방역 체계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총체적 실패이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연일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3박 4일 동안의 대구 경북 민생 탐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보수 표심이 강한 지역 유권자들이 나흘 동안 집중적으로 만난 이재명 후보는 취재진 앞에서 TK 표심 공략 성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정이 오늘로 끝납니다. 역시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경제적 어려움을 참으로 많이 호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과 안전의 보호이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먹고 사는 문제, 민생, 경제 문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런 점들도 많이 확인되는 우리 국민들의 의사 같습니다.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고 또 거기에 코로나19가 다시 또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일선의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이 좀 더 가중될 것 같아서 매우 걱정이 큽니다. 대구 경북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저에 대한 기대들이 좀 더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지역이라는 생각을 보통 하고 있었는데 제가 다녀본 바닥의 민심은 그와는 좀 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대구 경북 출신의 큰 정치인으로 인정해 주십사 하는 저의 부탁에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더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의 길을 모색하는 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대구 경북 일정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어디에서 오셨나요? 네, 이대한 경제 박정배 기자입니다. 오늘 청주에서 사드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일도 겪으셨는데 결국 이 문제는 대미 대중 외교 사이의 우선순위 문제라고 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좀 지적하셨는데 이에 따른 대미 외교의 난항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대통령이 되시면 진수국가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이제 사드 관련해서 또 여쭤보는 겁니다. 질문이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대륙과 해양이 부딪히는 반도 국가의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강요당하지 말고 우리가 선택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강력한 국력 위에 정치 지도자의 용기와 소신 그리고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없으신가요? 네, 기자님.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세계사적인 전환의 시기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에너지 전환 또 디지털 전환과 같은 정말 큰 변화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박태준 회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업화의 토대를 만드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도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황무지 위에 철강 산업을 일으킨 그 도전 정신 그리고 그 투지와 국가의 대대적인 경제 부흥 정책의 한 단면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제를 다시 되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박태준 회장의 이 도전 정신과 불굴의 의지 그리고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와 경제 부흥 정책이 앞으로 크게 좀 도움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2개 정도 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먼저 우리 민주당의 혁신위가 오늘 이제 종로를 포함해서 5개 지역 재보선 무공천을 검토한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후보님도 이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 입장인데 지금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 계기가 꽤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스로 만든 당헌 당규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일 겁니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쉽게 어기는 정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책임을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재보궐선거 지역이 전부 그 당헌 당규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는 우리가 국민에게 한 약속은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께 지금까지와는 다르다라는 점을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성 기자님 손 드셨는데 질문하시겠어요? 네, 아까 그 첫 번째 질문에서 사드에 대한 그 후보님 입장 몇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요.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드 얘기는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제가 토론회나 이런 데서 답변을 했으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죠. 네. 오늘 후보님께서 어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얘기하셨는데요. 네. 오늘 윤석열 후보가 요거 좀 문재인 정부에서 왜 못했냐고 정부랑 여당 비판하셨어요. 이 점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매물 잠김 현상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다주택자의 어려움도 있고 또 시장에 공급이 부족한 문제도 사실 현실이기 때문에 어차피 유예 기간 내에 매각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주겠다고 일정 시간 유예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는 주로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종부세가 부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다주택자들이 팔고는 싶은데 이게 양도세의 중과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팔수록 중과 부담을 일시적으로 비상조치로 완화해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원상태를 복구해서 양도세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량의 주택 매물이 지금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다음 정부에 하겠다는 공약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것이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서는 자꾸 비판만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내주시고 또 제가 제시한 대안이 합당하면 지금 당장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3박 4일간 대구, 경북 민생 탐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바닥 민심이 가봤더니 생각과 좀 달랐다.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 국가 경제 성장을 모색하겠다라는 답변도 했고요. 사실 보수로의 외연 확장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도 박태준 전 포철 회장에 대해서 국가산업화의 토대를 만드신 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선대위 이제 출범한 지 일주일이 됐는데요.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연일 현장 일정에 동행하면서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후보의 존재감이 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선대위의 잇단 인사 실패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대선 D-86일 여러 정치 현안들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모시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선대위가 공식 출범한 지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지난 일주일 돌아보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기본적으로 후보의 이제 지방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선대위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일정이 시작되면서 저희가 한 팀으로 움직인다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준 일주일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과 그리고 그리고 또 우리 후보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까지 각 인사들이 각자 위치에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각계 개별 약진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임명되거나 사퇴한 선대 인사들이 좀 있었잖아요. 김성태 전 의원, 하믹병 씨, 노재승 씨 이제 모두 물러난 상황인데요. 뭐 인사와 관련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좀 마련했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인사 관련해 가지고 한 개인을 저희가 뭐 계속 꾸준히 살피고 이럴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공직이나 아니면은 선대위 직을 맡았을 때 나오는 여러 함합평이나 아니면은 주변의 제보 이런 것들 아니면 SNS 검증 이런 것들로 뒤늦게 아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 후보가 그 메머드 선대위를 처음에 구성하겠다고 이제 사실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선대위 많은 인사가 참여하게 되고 모든 거는 비율대로 갑니다. 많은 인사가 참여하면은 그 중에 다소 대중의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인사들도
그 비중에 맞춰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논란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작은 선대위를 구축하는 것을 선호하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후보는 이번에 큰 선대위를 통해서 다양한 가치를 담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임명하는 사람이 많다 보면은 당연히 검증하지 못한 부분이 나올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라서 그 정도의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되지 저희 검증 시스템이 타 당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부실했거나 아니면 그렇다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SNS 검증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노재승 위원장 같은 경우가 SNS에서 문제가 된 경우일 텐데 그 노재승 위원장이 SNS 활동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활발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검색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게시물도 본인이 검색하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몇 년치 내용을 다 추적해가면서 또 노재승 위원장도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참여하게 되면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아졌기 때문에 글 하나 쓰게 되면 댓글이 100개씩 달리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걸 다 뒤져가면서 저희가 검증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뭐 검증을 더 잘하겠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윤석열 후보 일정에 많이 동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젊은 층 많이 만나는 화면 저희도 잘 봤습니다. 윤 후보가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까? 사실 후보 측에서 이제 일정 동행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저도 제 일정이랑 비교해가지고 참석이 가능한 곳에는 최대한 참석해서 후보를 도우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 후보와 제가 같이 다니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후보가 아주 강한 지지세를 얻고 있는 전통적 보수층과 그리고 제가 다녔을 때 저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보이는 젊은 보수층이 하나의 공간에서 어울리면서 굉장히 이제 호흡이 맞춰져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원래 이 보수층이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다소 국가주의적이고 그리고 또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전통적 보수와 개인주의적이고 아주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이런 신보수층이 상당히 생각이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선거에서 동일한 투표 성향을 보이는 것인데 이들이 화학적 결합을 이룬 데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진 찍겠다고 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있는데 젊은 분들은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찍자고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재선거 나온 게 아니라 이제 후보를 돕겠다고 이제 선거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후보랑 사진 찍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먼저 사진 찍고 옵니까? 저희가 같이 찍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후보가 이제 사실 사진을 찍어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의미가 있거든요. 젊은 층과 다가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후보와 우선 사진을 찍으라고 제가 보통 권장하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지난 8일 그 문화예술인들 만난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하고 또 같이 윤석열 후보가 질문 답변 받았잖아요. 그때 뭐 마이크 패스 논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때 상황에서 윤 후보가 나중에 이게 논란이 되니까 왜 마이크를 넘겼다 이런 이유로 넘겼다라고 이야기 혹시 했습니까?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실제로 후보와 제가 이제 정책에 관련해서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특히 그날 이제 문화예술인들 젊은 문화예술위원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도 미리 준비하고 있는 대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보 입장에서는 당에서 준비하던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후보의 생각을 거기 덧붙이는 방식으로 이제 일부 질문에 대해서 답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가 먼저 마이크를 받았던 이유는 제 의견을 먼저 이야기하고 후보는 우리 당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답변이 항상 피날레 마지막에 올라가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런 질답 진행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았고 그날 제가 기억하기로 8개인가 9개인가 정도 질문이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후보는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이크를 먼저 넘겼더라도 끝나고 나면 본인이 또 답을 했다. 그렇죠. 그리고 저에게 먼저 마이크를 줬던 게 한 2번 정도 이렇게 될 텐데요. 그 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세밀한 당의 정책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후보가 저에게 더 상수를 하라고 이제 한 것이지 뭐 후보가 답을 하지 못해가지고 후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좀 다소 과도한 해석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해찬 전 대표가 오늘 TBS 김모준 방송에 출연을 했잖아요. 거기 보니까 후보가 자신이 없으니까 저런 일이 생긴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이해찬 그 전 대표가 우리 후보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전혀 현장 상황은 그렇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존재감이 커지다 보니까 이해찬 전 대표의 등장론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등장하셔서 저렇게 디스로 일관하시다가는 제 생각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네네. 저는 우리 후보는 이번 선거에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고 실제로 정치에 입문한 지 4개월 만에 제1야당의 당 후보가 됐다는 것은 후보의 정치력이나 아니면 국민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저렇게 이제 한마디로 뭐 자신감 없는 후보 이런 식으로 표명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국힘 선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오합지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합지졸이 아닌 오합지왕이다. 전부 다 왕노릇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좀 박한 평가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한민국의 지금 YTN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예. 지금 명색이 국정에 책임 있는 여당의 네. 원로께서 선거 전략으로 이간책을 삼으셨다는 걸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다 왕노릇 하려고 한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 당의 모든 구성원은 우리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또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노력할 것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지명해 보십시오. 예. 이해찬 전 대표가 최근 여론조사에 대한 평가도 하더라고요. 이해찬 전 대표는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착시 현상이 좀 보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주장한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로 직접 진짜로 지지한다는 여론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평가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후보가 선출된 뒤에 상당히 이제 고지지율을 부과할 때 이 예. 부분은 과표집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예측하고 하셨죠. 말을 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냉정하게 표현한 것이고요. 다만 이해찬 전 대표가 하는 말은 그만큼 힘이 실리지 않는 것이 지고 있는 후보 입장에서 여론조사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은 겸손이나 아니면은 세밀함 이런 것보다는 그냥 현실 부정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오히려 자신감이 떨어지는 모습을 이제 보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 샘플링된 과학적인 여론조사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 옛날에 샤이 보수니 뭐 이런 얘기 먼저 꺼낸 쪽이 항상 졌거든요. 예. 저는 이번에도 또 샤이 진보 찾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해찬 대표가 이번 선거에 참 먹구름이 들였다는 사실을 저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한길 세세준비위원회 위원장도 어제 기자회견 때 정권 교체 여론이 오롯이 윤석열 후보로 가고 있지 않은 부분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기본적으로 예. 저희가 서울시장 그 선거 때도 막판까지 정해지지 않은 표심 한 20% 정도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선거 결과를 확인해 보니 그 20%의 한 15% 정도가 실제로 우리 오세훈 후보를 뽑은 것으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에서도 부동층이나 아니면 정권 교체에 찬성하지만은 아직까지 저희 후보로 응답하지 않는 분들의 상당수도 결국 저희 그 윤석열 후보가 유일무이한 대안이라는 것을 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있으면 지지층으로 편입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최근 나온 여론조사, 오늘 나온 여론조사 잠깐 볼까요? 여론조사 보니까 윤석열 후보 45.2, 이재명 후보 39.7,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저렇게 나왔고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는 윤석열 42, 이재명 40.6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많고 하지만 격차는 조금씩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각자 이제 그 표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인구 비례로 여론조사를 이제 그 조사해 놓은 것이거든요. 조금씩 좁혀지고 또 박빙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는 세대별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실제로 2012년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가 붙었던 그런 대선에서는 50대 후반에서 대결집이 일어나가지고 8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기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그 전까지 여론조사 지지율은 그보다 박빙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은 2030 지지층과 60대 이상의 지지층을 주로 가져가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40대, 50대의 주 투표층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후보 간에 투표율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예. 투표율이라는 거는 결국 삶에서 얼마나 절박하게 변화를 바라느냐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서 우리 후보에 대한 얼마나 충성적인 지지층이 있느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저희 당 선대위 입장에서도 그 2030 세대와 60대 이상 주 지지층에서 투표 동의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2030 세대 젊은 지지층, 젊은 유권자들 그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누가 더 많다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PNR이라는 여론조사 예. 기관에서 했던 조사를 보면은 지난 한 2주 정도 전부터 해서 빠졌던 20대 지지층이
그 이상으로 다시 회복된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언제 나온 조사입니까? 저희 그게 아마 지난주 토요일 날 나온 조사입니다. 예. P&R에서 뉴데일리 의뢰로 했던 조사인데요. 네네. 근데 그런 조사들의 결과를 본다 하더라도요. 저는 저희 2030 지지층이 다시 한번 이제 저희 당을 중심으로 집결하는 모양새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산업화 공로 언급하고 전두환 씨에 대해서도 경제 성과를 언급했습니다. 이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한번 윤 후보가 문매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이 경제 성과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윤 후보가 했던 주장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이었습니다. 윤 후보는 오히려 명시적으로 5.18과 12.12는 전두환 대통령의 과오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다만 이제 경제 같은 분야에서 위임을 해가지고 좋은 성과가 났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라고 소개한 것인데 그게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정치 행위 전반을 옹호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곤욕을 치렀었는데요. 이재명 후보도 그런 입장을 사실상 표현한 것인데 저는 이것을 뭐 같이 비판하자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재명 후보가 이번 발언을 통해 가지고 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발언이든 할 수 있는 인사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이것과 이제 대자뷰로 떠오르는 것이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진짜 사람들이 존경하는 줄 안다라면서 오히려 비웃는 듯한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저는 이거야말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이재명 후보의 그 말이 너무 내로남불, 모순적인 표현들이 많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금 전 기자간담회에서 바닥 민심은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보기에는 TK 지역 표심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과학적 여론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계속 이제 뭐 샤이 진보 찾고 그리고 바닥 민심은 다르다. 내일 투표장 가면 이긴다. 뭐 이런 얘기하는 쪽 보통 그 얘기하는 쪽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강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김종인 선대위원장 소상공인 100조 지원 입장 계속 이야기하는데 사실 선거 이후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고 나서 할 일이다. 그리고 만약에 소상공인 지원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여당이 청와대부터 설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소상공인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이 어렵잖아요. 만약에 여야정 협의체 구성해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소상공인들 지원하자라는 제안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그분들이 다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오히려 항상 민주당보다 한 발짝 앞서가지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지난 5차 추경 협상 때도 저희가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 그런 제안이 만약 청와대에서 있는다고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이고 다만 지금은 여야 당대표 간의 어쨌든 시간 또는 그 문재인 청와대 시간이라기보다는 차기 정부의 방침을 놓고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이슈는 대선 주자들 간에 이끌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옳다 이렇게 보고 다만 그 양식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후보가 언급한 바가 있는데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정권 창출 이후에 차기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결단해야 될 부분이 더 크다라는 그런 시각에 전 동의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엇박자를 내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당정 민주당과 청와대가 상의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윤 후보에게 물어보면 윤 후보는 좋은 정책이라면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아니 당연히 이 주체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추가 경정 예산을 짜는 데 있어가지고 항상 가장 이제 그 반대 의견을 냈던 부분이 홍남기 부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의 이견을 조율해서 당정 간의 어떤 합의안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당연히 절차적으로 여야 간의 어떤 소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주장을 이제 합쳐 보시면은 어쨌든 여당 내에서 정부 여당이 그 당정 합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안을 제시해라라고 말하는 것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제 그 절차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앞으로 3달밖에 안 남은 어떤 이런 대선 상황 속에서 그 절차 논의하다가 실제 선거에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굉장히 이제 선거판이 치열해질 텐데 그때는 또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현실적인 의미에서 어차피 차기 정부에서 이런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고 윤 후보는 요즘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현장에 정말 절박한 목소리를 많이 듣는 것이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서로 충돌하는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최근 여러 현장에 많이 나타나고
광폭 행보 보인다라는 평가도 있고. 그런데 김건희 씨 혹시 언제쯤 등판할지가 큰 관심인데 개인적으로 만나보신 적 있어요? 저는 김건희 그 후보 3호를 이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 이제 민주당에서 굉장히 이 후보 배우자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현장에서 후보자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는 네. 굉장히 그 정보 중에 많은 것들이 잘못된 정보라는 인식을 하게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후보의 배우자가 어떤 결격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뭐 나서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비열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 후보자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공적인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또는 이제 공직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활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소 부담감을 느끼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 정도 인식을 갖고 있고 선거 때는 보면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 승리에 기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보면은 뭐 김옥숙 여사 같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박원순 전 시장의 부인이신 강난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용한 내조로서 이제 선거를 도왔던 것이 이력이고 반대로 또 보면 이희호 여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사회 운동가로서 본인이 또 지위가 있으시고 역할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적극적인 이제 활동으로 그 김대중 대통령을 지원했던 적도 있고요. 이걸 너무 이제 하나의 어떤 모델을 삼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새시대위원회 새시대 준비위원회 출범했고 김한길 대표가 시대 정신이 정권 교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당 쪽에서 여러분들 아는 분들 영입설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그 국민의당이라는 게 지금 국민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뭐 그렇게 전해 들은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가 작년에 미래통합당으로 오면서 그 과거 구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현 국민의당에 계신 인사들 간에 뭐 원래 통상적인 교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언급한 것이라면은 저는 뭐 특별한 동향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 마땅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하더라고요. 저는 지지율만 가지고 저희가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지만 아까도 저희가 이제 그래픽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안철수 대표가 과거의 대선에 참여했을 때보다 대중 소구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단일화에 임하고 또 이렇게 할 동의는 예전보다 덜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도 당연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세력이고 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다면 해야겠지만은 최근에 안철수 대표가 언급하는 걸 보면은 지지율 하락에 조급한지 우리 후보를 공격하는 모습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당과 우리 후보를 공격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좀 근시안적인 행태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혈안이 많은데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 매우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빨리 거리두기를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시던데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당대표로서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방역에 있어서 과학적인 관점에 따라 가지고 정부가 어떤 지침을 내리거나 방침을 정하면은 그에 따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해왔고 야당으로서 그걸 정쟁화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재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지적하시는 상황은 결국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지속했을 때 과연 이 중증 환자 수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인식은 상당히 지금 시급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특히 최근에 이 백신 패스 문제 때문에 차별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권 자체가 백신 패스 때문에 제한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통틀어 가지고 과연 정부의 방역 대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야당이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많은 분들이 지금 또 방역 조치 강화하면 지금도 살기 힘든데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거든요. 많은 지원 정책과 함께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실제로 이 오미크론이라는 어떤 변이가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가지는 등에 대해서 면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원래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전염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치명률은 낮아지고요. 예. 치명률이 높아지면은 전염력이 낮아지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전염률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 재생산 지수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쩌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명률이 낮아지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미국과의 동맹 못지않게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면서 사실상 올림픽 참석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캔버라 현지에서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할 뜻이 없음을 직접 밝혔습니다. 미국 등 어떤 나라로부터도 동참 권유를 받은 적이 없다며 보이콧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의 그 권유를 받은 바가 없고 한국 정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보이콧 동참을 선언한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이지만 호주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동맹이 외교와 안보의 근간이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또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의 건설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정부가 밝힌 입장과 같은 맥락이지만 올림픽 참석 의지를 더욱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 모두 원론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담 뒤에는 K9 자주포와 탄약 운반차 등 약 1조 원어치를 호주에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도 이루어졌습니다. 수도 캔버라에서 정상외교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호주 최대 경제도시 시드니로 이동해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외교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캔버라에서 YTN 홍선기입니다. 정부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 가입을 위한 절차를 사실상 개시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정부는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타이완의 CPTPP 가입 신청,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 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발효 등 아태 지역 내 경제 질서 변화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CPTPP 가입 논의를 더 이상 정부 부처에 머물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방역당국이 지난주 전국의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매우 높은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비수도권의 위험도를 처음으로 매우 높은 단계로 올리면서 상황이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잔디 기자. 네, 김잔디입니다. 네, 정부가 지난주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해 발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매주 월요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의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해 발표하는데요. 이 지난주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은 단계로 평가했습니다. 전국 단위의 코로나19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수도권의 위험도는 11월 셋째 주부터 4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중간 단계였던 비수도권의 위험도는 처음으로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신규 확진자 숫자가 7,0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90%를 넘는 지역이 여러 곳 발생하는 등 상황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대본은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종합적인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다며 지난주에 이 같은 방역 지표는 다음 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방대부는 코로나19 확산 규모를 꺾기 위해서는 60세 이상의 신속한 3차 접종과 중고등학생의 백신 접종 완료가 절실하다며 접종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네, 정부가 상황이 안 좋으면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언제쯤 결정이 되겠습니까? 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경우 특단의 조치, 즉 강화된 추가 방역 대책을 내겠다고 연일 강조했습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오늘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기존 의료 대응 여력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비상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이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방역 대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방역 패스의 철저한 시행과 백신 3차 접종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권 차장은 오늘부터 방역 패스가 확대,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 방역 패스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서 미접종자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서도 불편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의료 대응 여력이 더 악화할 경우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단의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유행 상황을 평가한 뒤 지금의 유행 규모를 잡지 못한다면 강화된 거리 두기 등의 조치를 논의하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조치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확정되지 않은 후보안을 설명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2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악화하는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는 코로나19의 새 변이 오미크론 감염 확산이 비상입니다. 전북 지역의 오미크론 확진자는 19명이 추가돼서 사흘 만에 모두 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민성 기자. 네, 전북 전주 화산체육관 선별진료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북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득이하지만 예의를 돕기 위해 전북발 오미크론 확산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오늘 0시 기준 전북발 추가 환자 수를 오늘 오후 2시 10분에 발표했습니다. 하루 사이 20명이 추가돼 전북발 누적 오미크론 확진자는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 역학적 연관성을 띈 코로나19 확진자도 21명 더 있어서 오미크론 확산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전파 과정을 설명해드리면요. 먼저 지난 10일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30대 유학생이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유학생은 완주에 사는 가족의 집에서 자가 격리 중이었습니다. 함께 지내던 가족 4명 중 3명이 이어서 오미크론에 감염됐고 가족 중 1명이 다니던 어린이집에서도 종사자가 확진됐습니다. 이후 이 어린이집을 다니던 다른 원생 가족의 서울 가족 모임을 거쳐 전남 한평 어린이집으로까지 오미크론이 번졌습니다. 강원도에서도 해외 입국자가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방역당국은 지난 7일 아프리카 콩고에서 입국한 69살 남성이 어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정선 출신인 이 남성은 입국 후 바로 격리됐기 때문에 접촉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기존 변이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오늘 브리핑에서 국내 오미크론 관련 사례에 대한 역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 국내에서 확인된 감염 또는 감염 의심자 4명 중 1명은 진단 당시 무증상이었고 무증상 상태에서 타인을 감염시킨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유증상자의 경우에도 주로 발열, 인후통, 기침 등의 초기 증상을 보였으며 현재는 전원이 경증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의 평균 잠복기는 4.21로 델타와 비교할 때 유사하거나 일부 조금 짧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확진자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때까지의 기간을 뜻하는 세대기는 오미크론이 2.81에서 3.41로 델타의 2.91에서 6.31보다 짧아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높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방대본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런 전파 특성 때문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역학조사할 때 증상 발생 2일 전부터의 접촉자에 대해서 조사, 관리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주 화산체육관 선별진료소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방역당국이 일부 국가에 대한 입국 제한만으로는 오미크론 변이의 해외 유입 원천을 차단하기는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입국 제한 강화 주장에 대해서 현재 오미크론처럼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는 추이에서는 일정 국가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효과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예 국경을 폐쇄시키고 나라를 봉쇄하지 않는 이상은
해외 유입 과정에서 오미크론이 계속 유입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입원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고령 환자 대기자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 감염병 전담병원 외에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을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부는 오늘부터 20일까지 6곳 821병상을 중심으로 순차적 운영을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감염학회 등 의학단체들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비상대응 계획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한감염학회와 대한항균요법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는 오늘 공동성명을 내고 현재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한감염학회 등은 현재 증상이 악화하는 코로나19 환자를 상급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고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한 병상 확보 때문에 다른 진료 영역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성인은 차례로 3차 접종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엔 오늘부터 방역 패스가 정식 도입됐죠. 이용자가 급격히 늘면서 서버 과부하로 QR코드 접속이 안 돼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마포구에 있는 내과에 나와 있습니다. 네, 3차 접종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곳 병원 접종은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백신 접종은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이곳 병원에선 오늘 하루 40여 명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았는데요. 대부분이 기본 접종을 마치고 3차 접종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접종자들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 현재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우려돼 추가 접종을 받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기본 접종을 마치고 3개월이 지난 18살 이상 성인이라면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경우 문자로 개별 안내를 받게 되는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홈페이지에 들어가 예약하면 됩니다. 사전 예약하면 이틀 뒤부터, 즉 오늘 예약을 하면 오는 15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추가 접종을 예약한 경우 취소하고 다시 예약할 수 있고 60살 이상 고령층은 예약 없이도 의료기관에 방문한 당일 접종이 가능합니다. 올해 백신을 맞은 지 3개월이 된 사람은 2,641만 명으로 방역당국은 이에 맞춰 백신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식당이나 카페에선 방역 패스가 적용됐는데요. 접속 오류 때문에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고요? 네, 방역 패스가 다중이용시설에 확대 적용되면서 QR코드 등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정오 무렵 이 QR코드 접속이 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는데요. 저 역시도 이용이 안 되다가 조금 전부터는 다시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갑작스런 접속 과부하로 오류가 발생해 긴급 복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의 방역 패스 적용이 본격 시작되면서 사용자가 급증한 탓으로 보이는데요. 방역 패스는 기존의 유흥시설이나 노래방 등에만 적용됐다가 학원과 PC방, 스터디 카페, 영화관 등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QR코드를 찍었을 때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났다는 알림이 뜨거나 48시간 내 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이용자는 10만 원,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반복해서 지침을 어기면 시설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3차 접종 간격은 3개월로 단축되지만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은 6개월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마포구 내과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전남 여수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네, 전남 여수 산단 이 폭발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불길도 치솟고 연기도 나던데요.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약 3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은 큰 불은 모두 잡힌 상태고요. 지금은 잔불을 정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제 옆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 소방차들이 여러 대가 와서 이 현장에 있는 이 탱크를 향해서 이 물을 퍼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실종된 노동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1시 40분쯤입니다.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한 업체 위험물 저장 시설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길과 함께 시커먼 연기도 치솟으면서 약 10km 떨어진 곳에서도 이 연기가 관측될 정도였습니다. 안타깝게 인명피해도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작업자 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종된 다른 작업자 1명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 YTN의 여러 건의 영상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폭발음이 들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여수 등 인근 소방서 4곳과 특수구조단 80여 명을 보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이 난 저장고에는 액체 화학 물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도중 폭발과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가 난 이 탱크 옆에도 이 화학물질 저장고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불길이 확산될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여수산단 폭발 사고 현장에서 YTN 나인호입니다. 네, 여야 반장 큐 시간입니다. 석 달도 남지 않은 20대 대선 여론조사에서 접전 영상이 이어지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중도층 잡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클릭, 윤석열 후보는 좌클릭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 고 전두환 씨 관련 발언이나 엇박자 행보가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치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선이 이제 86일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주말부터 대구 경북 TK 지역 3박 4일 일정을 갔어요. 조금 전에 이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네, 사실 꽤 길게 간 거죠. 예. 3박 4일. 보통 금토일로 지역 행보를 가기는 했는데 이번에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역이 TK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더 가고 있는데요. 네. 이 TK 보수의 심장 지역이라고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 안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이 고향을 찾아서 초등학교 은사도 주말에 만났습니다. 이 초등학교 은사가 상처 안 되는 말을 골라서 하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워낙 이제 그 거센 발언이나 좀 강도 높은 발언을 네. 하다 보니까 은사로서 조언을 해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아까 보셨다시피 경북 성주로 갔습니다. 이 참외가 유명한 고향이죠. 여기서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가서 참외 모종 심기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성주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사드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재명 후보 계란을 맞을 뻔했는데요. 네. 영상 먼저 함께 보시죠. 민준이 형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다섯 한번 계십니다. 워낙에 박근혜를 사랑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적극 지지자입니다. 자연스럽게 뻗어. 네,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부 네, 보셨다시피 네. 계란이 그 비닐하우스 쪽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맞지는 않았고요. 그 수행실장을 맡고 있는 한준호 의원하고 그리고 경호하던 경찰관이 맞았다고 합니다. 이 던진 사람은 그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한 활동가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2016년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사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입장이 좀 바뀐 것 아니냐, 제대로 막지 않지 않았냐라면서 이 활동가가 계란을 던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닐하우스 바깥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유튜버들과 이 계란을 던진 활동가 사이에 좀 이렇게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찰의 연행
진행이 됐는데요. 네. 이 후보 측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라면서 그 경찰에 선처를 부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계란 맞을 위기까지 겪을 정도로 대구 경북 지역이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게는 쉽지 않은 지역인데 여기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선이 다가올수록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두 후보 사이에 박빙 양상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틀 동안 조사한 KSOI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42%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40.6%로 접전 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조금 상승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는 0.8%포인트 상승했고요. 이재명 후보가 2.7%포인트 상승하면서 격차가 조금 줄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나머지 후보들의 지지율도 한번 보셔야 하는데요. 네.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김동연 후보 모두 그나마 한 자릿수였던 지지율이 더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양강 후보에게 이 지지율이 더 이동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중도층 지지가 더 중요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예. 다른 후보들한테 갔던 이 표들이 점점 양강 후보들한테 이렇게 결집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응답자 비율에서도 좀 특이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 화면 보시면 최근 2주 사이 이 응답자들이 정치 이념에 대해서 답한 결과입니다. 이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가 2주 전보다 4%포인트 넘게 늘었죠. 그렇네요. 반대로 내가 진보 지지자다, 진보 이념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한 사람은 크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샤이 진보라고 하죠.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기 좀 꺼려하는 경향이 좀 나타나고 대신 중도가 좀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도를 잡는 게 더 중요해졌겠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이 TK 쪽에 더 공을 들인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도 보수, 특히 중도로 답변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말에 이재명 후보가 했던 그 전두환 씨 관련 발언, 경제는 성과가 있었다라는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되는데 이 전략이 이제 중도층 확장 전략, 보수 쪽 확장 전략 이로 통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굳이 다른 발언을 해도 되는데 TK에 가서 전두환 씨 발언을 왜 했느냐 가지고서는 논란이 분분한데요. 말씀하셨듯이 이 TK의 보수 네. 성향의 지지층뿐만 아니라 이제 중도 성향의 지지층도 좀 끌어안기 위한 전략적인 발언이 아니었겠느냐라는 해석이 좀 신빙성 있게 예. 들립니다. 먼저 이 주말에 했던 그 이재명 후보의 전두환 관련 발언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 삼저 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치인이 고 전두환 씨 발언만 하면 논란에 휩싸입니다. 네. 사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주제요. 제가 전두환의 강 건너기로 예. 뽑아봤습니다. 네. 물론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고 전두환 씨에 대해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긴 했지만 사실 먼저 이에 앞서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한번 홍역을 치렀죠. 이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거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그 이재명 후보의 전두환 발언이 논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이 발언에 앞서 과거에 했던 태도랑 너무 상반된 네. 발언이 나온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받고 있거든요. 예, 예. 지난 10월 윤 후보의 전두환 관련 발언, 그리고 그 당시 이재명 후보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그 어묵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올 때마다 잊지 않고 꼭 밟고 지나갑니다. 오늘도 밟으실 예정이세요? 그걸 피해가기 어려울 겁니다. 여기는 지났습니다. 여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네요. 존경하는 분을 밟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말도 말이긴 하지만 저렇게
꼭 오랫동안 밟고 있을 정도로 비석을 오래 밟고 있고 꼭꼭 밟고 지나갔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상반된 그런 발언들이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상황에 따라서 너무 기회주의적으로 발언하는 게 아니냐. 상대 후보가 이런 발언을 했을 때는 공격의 수단으로 삼고 또 TK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또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28일에는 그 전두환을 찬양하고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발언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당시에 이제 전두환 씨가 정치는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경제가 좀 잘한 측면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긴 했지만 사실 당시에 윤석열 후보도 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 정치라고 말은 했지만 맥락을 보면 이 전두환 정권 때 경제가 좀 성장한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후보의 발언 취지는 비슷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도 논란에 휩싸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도 같은 맥락으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굳이 전두환 씨의 경제 성과 이런 성과를 지금 재평가를 해야 하느냐 이런 지적 때문인데요. 당장 이재명 후보의 발언 정의당에서부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해서 결국 국민의힘 후보 되려고 하느냐라고 비판을 한 건데요. 어제는 이제 전두환을 재평가하려는 자가 전두환이다. 그 권위주의 시대를 바라보는 이제 두 후보의 잠재의식을 드러낸 거다라고 거세게 비판을 했고요. 오늘 또 비판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에게 석고대죄하라고 하지 않았냐. 말했던 대로 이번엔 이재명 후보가 석고대죄해라. 그리고 경제는 잘했다고 하지만 전두환의 경제는 노동자의 고열을 이용한 이런 경제였다라고 심상정 후보가 비판을 했고요. 이 국민의힘에서도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TK 표심을 겨냥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TK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이런 표심을 잡으려는 발언만으로는 TK표를 잡을 수 없을 거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저희도 출연했었는데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참 보기에 딱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를 TK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TK 지역의 민심이 저는 이재명 후보를 향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이제 부연 설명을 보면 이준석 대표가 대표가 될 때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발언을 TK에서 해서 이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을 얻어서 당 대표가 됐거든요. 그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 TK 정서가 무조건 말 한마디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지만 합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하지만 이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를 방어했습니다. 이 진성준 의원은 국민 생명을 해친 전 씨의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분명히 같이 얘기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윤석열 후보와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안민석 의원은 역사를 균형 있게 본 것이라고 이재명 후보를 두둔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어제 이 흑백 논리로 보지 말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도 들어보시죠. 이 사회의 가장 심각한 병폐가 흑백 논리입니다. 흑백 논리. 있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사회가 불합리함에 빠져들게 된다. 네, 근데 이 발언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이게 주말 사이에 나온 발언이거든요. 이번 주에 실시되는 여론조사를 조금 지켜봐야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도 확장 행보에 나서는 건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인데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시대 준비위원회 어제 출범식을 가졌는데 호남 인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새시대 준비위원회에 전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영입이 됐고요. 오늘 인사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 사실 근데 새 얼굴은 좀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시대 준비위원회인데 왜 새 얼굴이 없냐라는 지적도 오늘 나오긴 했는데요. 뭐 추가로 또 인선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이제 주요 핵심 포스트 인물만 발표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 오늘 오전에는 장애인 현장본부 출범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윤석열 후보의 이런 움직임은 좌클릭 행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재명 후보가 우클릭으로 중도를 겨냥한다면 윤석열 후보는 좌클릭으로 또 중도 층을 표심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약자와의 동행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그 윤석열 후보 오늘 오후에는 강북의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서 주택 정책도 강조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말도 들어보시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고쳐서 하는 타입이 있는데 지난 봄에 우리 오 시장님이 다시 시장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절차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하여튼 뭐 2년 안에 저 착공이 들어가면은 이제 금방 이제 네, 이 윤석열 후보는 이른바 용광로 선대위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좀 아시듯이 오늘도 오세훈 시장하고 함께 행동을 했죠. 네. 주말에는 이준석 대표하고 현장을 많이 같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제기되는 지적이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념을 넘어서서 다양한 인사들을 영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색깔보다는 주변에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 뭐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오세훈 시장, 그리고 김한길 위원장 이런 분들이 너무 두드러지면서 본인 색깔이 보이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지적 탓인지 인터넷에 도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영상 함께 보시죠. 이 대관료를 만약에 또 정부한테 부탁하기에는 또 사실상 이게 자유경제 신장을 좀 망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가라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에 관한 거 같은데? 뭐 사실 당연히 그런 부분은 공용으로 할 수 있는 그 시설들 늘려나가는 게 중요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그 선거 음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오픈해놓고 작사, 작곡에 뭐 번안에 리메이크에 어떤 방식을 쓰든지 버티다 이제 제가 또 다른 이제 진로를 찾으면서 두 번의 현타를 겪었습니다. 혹시 후보님 현타가 뭔지 알고 계실까요? 현자 타임이라고? 우리 후보님의 애정어린 시선이 좀 어루만져 주셔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신 분도 정말 검찰총장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법무부 장관이 너무 괴롭혀가지고 현자 타임을 겪으신 다음에 저 대표님 말씀에 제가 하나만 좀 첨언을 하면 이제 문화 영역에도 이 복지라는 이제 개념이 필요합니다. 주말 내내 화제가 된 영상이었는데 지금 보면 댓글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후보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지난 일정이긴 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정인데 이제 인터넷에 워낙 이제 짤이라고 하죠. 이런 짧은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저희가 제가 두 번째 주제어를 대통령 후보의 존재감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저희는 그래도 이제 좀 사실에 부합하게 영상을 편집하려고 이제 했고요. 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상을 보면 조금 더 그 윤석열 후보가 마이크를 넘기는 장면만 편집돼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마이크를 받아서 넘기고 또 받아서 넘기고 어떻게 보면 마이크 전달자처럼 보이는 영상이 돌아다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고 이제 댓글들이 후보 어디 갔냐,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 후보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후보로서는 이 존재감을 얼마나 과시를 해야 되냐, 존재감을 많이 드러내야 되냐 아니면 조금 중재자 역할로 나서야 되냐 이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후보가 안 보인다 이런 지적을 받는데 또 반대로 이재명 후보는 다른 사람들 어디 갔냐 후보만 보인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방금 보신 윤석열 후보의 영상을 보고 이제 실제 당시 상황을 보면 이제 편집된 측면도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아까 이제 나와서도 얘기했고 아침 라디오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동안 당에서 추진해왔던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많이 팔로우가 안 돼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인이 먼저 당 입장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도 대통령 후보로서의 입장을 밝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해명도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존까지 당에서 해왔던 부분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후보가 저에게 이제 마이크를 넘겨서 기회를 주는 형태였고 전체적으로 우리 후보는 모든 질문에 답했기 때문에 이건 참 왜곡이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겠지만은 편집이 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존재감이 너무 크죠. 네. 그리고 네, 이준석 네. 대표도 그 젊은 당대표가 처음 등장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존재감이 네.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묻히는 경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 비판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그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대항마라고 할 수 있죠. 민주당의 원로격인 이해창 고문이 라디오에 나와서 이 부분을 비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보통 우리가 오합지졸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오합지졸이 아니고 오합지 왕들입니다. 오합지 왕. 그러니까 전부 다 왕 노릇을 하다 보니까 저게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또 어디를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판을 네. 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또 반대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너무 후보만 보인다. 그래서 좀 외로워 보인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민주당에서는 대선은 후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말로만 원팀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재명 후보 혼자서 가고 나머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건 결국 경선 후유증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또 혼자 후보 중심으로 가는 게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좀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정책을 발표하거나 뭔가 이제 말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실수가 발생할 경우에 후보가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는 단점도 존재를 합니다. 사실 대선 정책을 세우다 보면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좀 조율돼가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예. 이 사람이 이런 얘기도 하고 저 사람이 저런 얘기도 하고 후보가 정리를 하고 이런 측면도 있는데 후보가 너무 전면에 나서서 공격도 하고 비판도 하고 설명도 하다 보면 사실 그 뒤에서 이걸 좀 막아주고 조율하는 역할이 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예. 다만 현재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좀 따라잡는 모양새거든요.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후보가 안 보이는 것보다는 좀 앞에 보이는 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유리한 측면이 아닌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대통령 후보의 존재감 이야기하셨는데 요즘 참모진 말고도 후보보다 더 존재감 드러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 네. 누가 후보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재명! 여사님 어디 갔어? 잃어버렸어요. 여보! 여보! 좀 더 잘 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게 이쪽으로도요, 이쪽으로도! 이쪽으로도! 예, 감사합니다. 여기 왔습니다. 후보님도 비키면서 자꾸 후보 교체하자 이러는데, 후보 교체하자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부부 싸움 나요. 제가 그렸습니다. 오늘 부분 드리려고 그렸습니다. 성주 미술인들이 그린 거예요. 마음을 담았습니다. 지역에.
네, 주인공이 누군지 아셨죠? 네. 네, 대통령 후보보다 더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들, 네. 바로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어는 영부인 후보의 존재감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물론 직접 투표를 통해서 뭐 선출받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예, 예. 관심들이 꽤 높습니다. 아까 이제 뭐 이수정 교수가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영부인 뽑는 선거도 아닌데 네. 왜 이렇게 부인들한테 관심이 많냐라고 했는데 네. 사실 뭐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을 왜 갖느냐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아까 화면만 봐도 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는 현장에서 이제 부인인 김혜경 씨에게 좀 밀리는 추세입니다. 네. 네. 그러면서 좀 질투하는 모습도 좀 보이는데요. 네. 너무 부인만 보지 마라. 뭐 내가 후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너무 이제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가 이제 사이 좋은 부부의 모습을 연출하면서 설익은 애정놀이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기는 네.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유권자들이 연호하고 그리고 찾는다는 측면에서 이 부인의 존재가 후보에게는 분명 긍정적으로 네.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아직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셨듯이 주변에서 계속 거론을 하고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대표적인 게 과거에 이제 뭐 줄리언니 아니었니 뭐 이런 논란이기도 한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이게 이제 뭐 공적인 영역이다 아니다 논란도 많죠. 이제 하지만 금세 등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제가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네. 이제 그 본인 자체가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뭐 공식 석상에 계속 등장을 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의혹을 의식한 것일 수도 있고요.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근데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죠. 부인이 등장하면 리스크로 작용을 할 것이다. 뭐 검찰 수사도 있고 예. 제기된 의혹도 있기 때문에 분명 윤석열 후보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이준석 대표는 개인적으로 만나봤더니 그런 부분보다는 득이 될 부분이 더 많아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한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이제 저와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정인이 일주기 때 이제 네. 아동학대로 숨진 정인이 일주기 때 그 현장에 가서 조용히 추모를 하는 방안도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것을 이제 김건희 씨한테 제안을 했는데 김건희 씨가 고민을 해보더니 답변을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정인이 일주기에는 정인이의 문제가 먼저 이제 대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게 핵심이 돼야 하는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거기 가서 주목을 받고 하면 오히려 이제 본질이 사라지지 않겠냐라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김건희 씨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달라지게 보일 수 있게 하는 에피소드인데요. 이제 후보만큼이나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이 후보 부인에 대한 이미지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신경을 쓰는 모양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를 현장 기자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반장, 여야 반장 큐 시간인데 오늘은 이정미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른바 윗선 연결고리로 지목된 유한기 전 본부장이 숨진 뒤에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은 의혹을 규명하려면 고인의 휴대전화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시점과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숨진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추락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밀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경찰도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통상 피의자가 사망했을 때 사건 종결 방식인 공소권 없음 처분 시점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 2014년 화천대유 일당에게서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수사하기 어려워졌지만 윗선 수사에 실마리까지 놓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 등 윗선과 함께 황무성 초대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으로도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핵심 인물이 세상을 떠나 연결고리는 끊어졌지만 검찰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부분만 따로 떼어 종결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건과 같이 처분하기도 한다며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수사팀은 남은 의혹을 규명하려면 생전 고인의 통화 기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기각되긴 했지만 앞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던 만큼 고인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유족이 변사 사건을 맡은 경찰에도 유서나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확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검찰은 어떤 식으로든 유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점과 방식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 안팎에선 황 전 사장의 사퇴 의혹과 함께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 결재문서에 여러 차례 이름을 올렸던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의 소환 조사 역시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30대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의 한 식당에서 30대 아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깨진 소주병과 가위로 아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학원비와 관련해서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아들의 행동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40분쯤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불은 비닐하우스 4개 동과 내부 집기 등을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불이 날 당시에 비닐하우스에서 혼자 가죽 벨트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2년째 공사 위기를 겪고 있는 대중음악 공연업계를 살리려면 정부가 손실보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열린 위기의 한국 대중음악 공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김남주 변호사는 대중음악 공연업에 대한 집합 제한은 손실보상이 필요한 공용 수용 등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손실보상 대상은 소기업에 제한하지 말고 업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집합 제한 대상자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손실도 업계 전체에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카오톡 채팅방을 모니터링하고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 보장의 유예됩니다.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물론 자유에 비해서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으니까 또 사회 질서에 반하는 거는 하면 안 되죠. 조금 전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N번방 방지법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작부터 이 재개정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전 검열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보호장치 도입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재개정 주장 목소리의 배경은 무엇이고 법적인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불법 영상물을 올리지 못하게 돼서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는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시행된 게 지난 10일이었고요. 며칠 안 됐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붙었습니다. 먼저 N번방 방지법, 정식 명칭은 뭐고 어떤 법입니까? 네, N번방 방지법이라는 건 사실 여러 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별하게 문제가 됐던 법은 그중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법과 관련된 정확하게는 그 법에 있어서의 시행령과 관련돼서 문제가 된 것이죠. 여러 가지로 이제 소위 말해서 형량도 강화하고 특히나 이런 불법 복제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성착취물들을 보는 경우에 대해서 소지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데요. 네. 특히나 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핵심이 되는 거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렇군요. 연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 대형 인터넷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전에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과거에도 그렇고요. 어떤 불법적인 성착 침몰이 있는 경우에 신고가 있는 경우에 바로 접속 차단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고 지금도 그건 똑같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것을 올리기 전에 소위 말해서 기술적, 관리적 조치로서 미리 해야 한다. 이거를 뭐 영어로 쓰자면 필터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조금 다른 표현을 하자면은 어떤 동영상들이 게시가 되기 전에 미리 확인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아예 게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바로 그런 지점이 이 조항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영상물을 올리다가 만약에 불법 촬영물이다라고 확인되면 바로 저렇게 차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거를 개개인의 어떤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 일종의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 가지고 그 뭐 확률 한 94%, 95%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분석해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필터링을 해가지고 아예 올라가지 못하도록 사전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헌법적인 가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사실 우리가 N번방을 방지해야 하고 그런 피해자들이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어떤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은 저렇게 올라가는 그 실제로 성착취물을 차단하는 조치에 대해서 누군가 불만을 가진 게 아니라 어떤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동영상을 확인을 해야겠죠. 바로 이제 저런 말씀드렸던 1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는 그런 채팅방에 올리는 모든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확인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은 모든 동영상에 대해 사전적인 필터링이 된다고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거를 어떤 특정한 권력기관이나 사람이 임의로 보고 다 들여다보는 건 아니고 알고리즘을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보나 의사표현을 영상으로 올린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공개가 되기도 전에 사전에 검토해가지고 금지하는 소위 말하는 사전 검열이 아닌가라는 비판과 문제 제기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뭐 이게 기술적으로 뭐 어떤 방식이 있다, 뭐 그러면서 이게 사전 검열은 아니다, 뭐 이런 설명을 좀 하고 있거든요. 방통위의 설명을 저희 취재진이 직접 들어봤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동영상의 디지털 코드를 추출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성착취물의 코드와 일치하는지 기술적으로 대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영상의 내용은 그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네, 일단 방통위 주장을 보면 디지털화된 코드 여부만 식별한다. 그리고 불법 촬영물인지만 체크하는 거다. 실제 영상물을 누가 보고하는 게 아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이제 헌법적인 가치에서 사전 검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성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상 제21조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고요. 그리고 18조에서는 통신 비밀 보호에 관한 자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신과 언론에 있어 가지고는 그것이 공표되기 전에 공표되어서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거기에 대한 통제들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공표되기 전에 사전에 그 내용들을 보고 그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 아예 공표를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은 사실 사전 검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자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지금 결국은 이 N번방 방지법과 필터링과 관련돼서는 불법 촬영물의 디지털 코드를 확인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해서 이것을 판단하는 건 아니다 할지라도 결국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영상이 게시되기 전에 사전에 모든 영상들을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다는 점에서는 사전 검열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는 거고요. 방금 방통위에서 이야기한 거는 한때 우리가 말하는 검열이라는 건 옛날에 검열관이 임의로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데 이거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이것을 분석하는 데서 표징이 되는 것들은 그 영상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 영상의 특정 디지털 코드만 있는 것이다. 즉 그 영상 자체가 아닌 영상에 대한 디지털 코드로 변환된 내용에 대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상 내용 자체를 확인하고 검열하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반론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앞서서 그 사전 검열에 대한 헌법 18조와 21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재개정 필요성 주장하는 쪽이 그런 부분에 침해를 좀 당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헌법에 좀 침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까? 네, 그럴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가장 첫 번째는 사전 검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 언론 출판의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어떤 내용을 공개하고 밝히기 전에
사전에 그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상 그렇게 표현한 내용 중에서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미리 검토해가지고 아예 공론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 그것을 확인하고 필터링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설령 이것이 디지털 코드, 그 디지털 코드에 대한 알고리즘이라는 하나의 기술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모든 영상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기술적인 방식으로 검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검열의 방식과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기술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이 사전 검열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반론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분과 관련돼서 또 쟁점이 되는 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방통위가 또 의견을 냈는데 일단은 개개인의 통신이 아니라 오픈 채팅방과 또 커뮤니티 같은 소위 말해서 공개된 게시판에 일반한테 제공하는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의 통신 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방통위가 말한 것처럼 그 범위 내에서만 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자체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통신 비밀의 자유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언론 출판 자유의 사전 검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치열한 법리 논쟁이 펼쳐질 것 같은데 보니까 이 알고리즘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걸러내는 알고리즘. 지금 보니까 필터링 기술이 아직 정교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법안 관련돼서는 조금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법안에 따른 위임에 따른 시행령이 공포되고 시행되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 시행령에서 사전에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말이 기술적 관리적 조치가 결국은 사전에 필터링을 해가지고 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인데요. 법률적으로는 헌법적으로 이것이 바로 위헌적인 요소, 사전 검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은 실효성 면에서 문제가 되는 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금 뭐 고양이 영상이나 이런 것처럼 이것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디지털 코드를 변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안을 문제되는 걸로 보게 되거나 아니면 또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거를 걸러내지 못하거나 특히나 이제 지금 이 법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는 해외의 서버로도 뭐 텔레그램과 같은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는 엠번방을 방지하는 것도 아니고 실효성도 없고 그러면서도 위헌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텔레그램에서 사실 뭐 엠번방, 박사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는데 텔레그램 자체가 해외 서버를 둔 업체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결국은 지금까지도 이런 엠번방이 거의 다 텔레그램이나 해외 서버를 둔 곳들에서 이용이 됐고요. 이유가 이제 저런 곳들은 우리나라의 수사 권력에 미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기술적 관리적 조치라는 어떤 의무 자체도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전기통신 사업자들에 때만 실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지금도 이제 해외 서버를 둔 곳들에서 저런 성착취물들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차단을 하지 못하면서 국내 이제 커뮤니티, 국내에 이제 전기통신 사업자들만 사전 검열 논란이 벌어진다는 점에서 효과성에 있어가지고는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 범죄 집단이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그런 범죄를 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상황이고요. 이 법 자체만으로는 그러니까 텔레그램 쪽에서 자발적으로 이 법령의 취지에 따라서 저런 말은 ETRI 같은 방식을 통한 이제 사전적인 필터링을 적용하지 않는 이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하기가 사실상은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과연 엠번방 방지라는 대의와 목적은 모두가 동의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고 또 근본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올리고 하는 모든 정보들이 공개가 되기 전에 그것이 비록 알고리즘이라고 할지라도 기술적인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사전에 모두 다 검토해가지고 하는 과정이 있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인 자유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허용되는 것이 맞는가,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해외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비슷한 법이 있습니까?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기술적인 관리적인 조치를 하도록 강제하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모든 나라의 법을 저희가 다 찾아본 건 아니지만은 사실 이 법 자체는 굉장히 어찌 보면 특별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뭐 ETRI라는 그런 뭐 기술적인 용어들도 쓰는데요. 저렇게 사전에 영상들을 필터링해가지고 모든 영상에 대해서 확인해가지고 아예 올리지를 못하게 차단하는 그런 기술들을 기본적으로 법으로서 그러니까 개별적인 회사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와는 별개로 법으로서 강제하고 있는 사례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엠번방 방지법 관련 여러 논란 현안을 짚어봤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축구 강원FC가 강등 벼랑 끝 위기에서 극적인 뒤집기로 1부 리그에 살아남았습니다. 짜릿했던 명승부의 오게티, 바로 볼보이들의 태업이 뒷말을 낳고 있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추격골을 노리는 대전을 강원이 온몸으로 막아냈는데 웅성웅성 관중석에서 야유가 터집니다. 이민성 감독이 거세게 항의하고 대전 선수는 직접 파란 육상 트랙을 가로질러 공을 던집니다. 느긋하게 앉은 뒷모습, 볼보이 글씨가 또렷합니다. 볼보이가 볼을 주질 않기 때문에 이민성 감독이 좀 항의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돼요. 네. 다른 볼보이도 대전 골키퍼 반대쪽으로 공을 던져 역시 빈축을 샀습니다. 한 골이 급한 대전이 애태우든 말든 볼보이는 의자 밑에 공을 뻔히 두고 세워라 내워라 멀리서 공을 주워옵니다. 강원 유스팀인 강릉제1고 선수인 볼보이들은 이처럼 의도적인 지연 행위로 강원의 일부 잔류에 디딤돌을 놨습니다. 대전 이민성 감독은 경기 후 깨끗했으면 한다고 지적했고 강원 최용수 감독은 홈 이점은 전 세계 어디에나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경기 감독관은 볼보이는 물론 들것 담당 선수들의 늑장 대처까지 담은 경기 보고서를 연맹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K리그 규정엔 선수들에게 지체 없이 공을 전달한다, 방향 없이 주거나 발로 주지 않는다고만 돼 있을 뿐 시간 규정이나 징계 근거를 담은 조항이 없습니다. 볼보이의 역할은 축구 본고장에서도 해묵은 화두입니다. 과거 첼시 아자르는 노골적으로 공을 안 주려는 볼보이를 폭행해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토트넘은 눈치 빠른 볼보이의 패스 덕에 빛의 속도로 골을 넣었습니다. 올해 K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나온 볼보이들의 돌발 행동에도 용납할 수준의 홈 이점이냐, 스포츠맨십을 저버린 비매너냐, 감론 을박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여자 배구 IBK 기업은행이 주장이자 세터 조송화 선수와의 결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업은행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13일자로 조송화와 계약 해지한다면서 선수의 중대한 계약 위반과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조송화는 연봉 2억 5천만 원에 2023년 6월까지 계약한 상태지만 구단은 선수의 귀책을 주장하며 자녀 연봉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수 측에 통보해 법적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내년 시즌 KBO 리그 키움에서 뛰게 된 쿠바 출신 야시엘 푸이그가 SNS에 국내 팬들에게 한국어로 인사를 남겨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푸이그는 SNS에 영어로 빨리 새로운 친구들과 인사하고 여러분을 위해 야구하고 싶다고 적은 뒤 기다리고 있을 고형욱 키움 단장과 허승필 운영팀장도 곧 만나자고 덧붙였습니다. 푸이그는 이어 이제 한국어로 시도합니다. 구글 번역기가 틀렸다면 미리 죄송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이들 영어 문장을 한글로도 올렸습니다. 오늘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찬바람이 불며 체감온도가 종일 영하권을 보였는데요. 내일은 다행히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고 한낮에도 7도까지 오르는 등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과 밤한때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도, 대전과 대구는 영하 3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2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7도, 대전 8도, 부산은 10도가 예상됩니다. 주 중반에는 곳곳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고 주말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더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